결국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일 뿐인가. 밤의 장막을 찢는 빗줄기 속에서 권지혁은 나직이 읊조렸다. 최고급 세단의 방음벽조차 뚫고 들어오는 빗소리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방금 끝난 지루한 저녁 식사 자리와 그곳에서 오고 간 의미 없는 대화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공, 돈, 권력.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들을 찬양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거대한 공허함의 성에 갇혀 있었다.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춰섰다.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의 눈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버스 정류장이 들어왔다. 폭우를 피할 수 없는 낡은 정류장 아래 한 여자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선 작은 아이의 어깨를 꼭 붙들고 있었다. 아이는 제 작은 몸으로 비바람을 막으려는 듯 엄마의 앞으로 바싹 다가서 있었다. 흠뻑 젖은 아이의 얇은 외투가 안쓰러워 보였다. 지혁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타인의 불행은 그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비에 젖어 서로에게 필사적으로 기댄 두 사람의 모습이 그의 잊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듯했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녹색 신호였다. 그는 찰나의 순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정류장 앞으로 바싹 붙였다.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자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도시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여자가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타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차가웠다. 친절을 베푸는 방법에 익숙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여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와 그의 차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곧 버스가 올 거예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타요. 뱃속의 아기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아이의 어른스러운 한마디에 여자의 저항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 위로 축축하고 냉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지혁은 백미러를 통해 흘끗 뒤를 보았다. 여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팔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다. 어디로 가십니까? 지혁의 물음에 여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동네 이름 하나를 말했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난한 동네의 이름이었다. 차가 다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는 이 어색한 친절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심코 백미러를 다시 쳐다보았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의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지역의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그의 저택 서재에 놓인 낡은 앨범 속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반항심과 슬픔이 뒤섞인 듯한 그 깊은 눈매까지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착각에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차가 살짝 휘청거렸다. 뒷좌석의 여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발견했다.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그의 시야로부터 아들을 가렸다. 여자의 그 겁에 질린 행동이 지역의 혼란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여자가 거의 차에서 도망치듯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감사 인사도 잊은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역은 그들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그의 귀를 먹먹하게 울렸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속도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7살 무렵의 자신,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그 아이. 두 얼굴이 겹쳐졌다. 대체 누구지? 그의 말은 입술 사이로 영혼 없는 질문이 새어 나왔다. 8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첫사랑의 환영이 폭풍우 치는 밤의 낯선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의 텅 비어 있던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했다. 백미러에 비쳤던 아이의 얼굴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져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피곤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혼란을 떨쳐내려 했다. 다시 그의 철옹성 같은 일상으로.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숫자와 논리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8년 전 제멋대로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던 첫사랑. 오서연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그 질문은 지난 8년간 단 한순간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지만 그 모든 성취는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할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공허함의 한복판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했다. 헛된 기대를 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시트를 정리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뒷좌석 바닥에 머물렀다. 그의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아이가 흘리고 간 스케치북이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린 듯 그는 몸을 기울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수없이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에 젖어 살짝 축축한 종이에서는 희미하게 크레파스 냄새가 났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을, 그것도 아이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열어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아이의 세상이 담겨 있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자동차, 거대한 공룡, 그리고 아이들이 흔히 그리는 졸라맨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다. 평범한 아이의 그림이었다. 그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책장을 계속 넘겼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추었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다.
훨씬 더 정성을 들여 그린 흔적이 역력했다. 그림 속에는 만삭의 배를 한 여자가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림 속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만큼은 유난히 선명했다. 반짝이는 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영롱한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그의 기억의 수문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순식간에 8년 전의 어느 봄날로 역행했다. 그때의 그는 야망 넘치는 경영 후계자가 아닌 가난하지만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27의 청년이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털어 종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 한 쌍을 주문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태양 펜던트와 그녀를 위한 달 펜던트. 지여가 이건 너무 비싸. 서연은 그의 선물에 기뻐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해는 달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고 다른 해가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어.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건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인 거야. 그는 그녀의 목에 달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대로 이 목걸이를 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 그 목소리, 그 눈빛,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고 자신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의 목에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뺀 적 없는 태양 펜던트가 차가운 감촉으로 걸려 있었다. 달을 잃어버린 외로운 태양이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을 꼭 닮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간직하고 있는 달 목걸이. 이 두 가지 사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조수석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아이의 그림 공책이 아니었다. 그의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고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그의 공허했던 삶에 처음으로 이유라는 것이 생겼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 여자와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8년 전 서연이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만약에 정말로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가능성은 너무나도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사람을 찾아야겠어. 오늘 밤. 내가 태워준 여자와 아이야. 내가 가진 단서는 이 낡은 스케치북 하나뿐이야. 그의 차가 마침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도시의 심장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질주는 더 이상 공허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어쩌면 그의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추격의 시작이었다. 권지역의 사무실은 거대한 정보 분석 센터로 변해 있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은 굳게 닫혔고 그 위에는 그가 그녀와 아들을 내려주었던 낡은 동네의 위성 지도가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충직한 김 비서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단서로 보이지 않는 바늘을 찾고 있었다. 수색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현재를 향한 추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8년 전의 과거를 향한 집요한 탐사였다. 지역은 그날 밤 자신을 덮쳤던 그 끔찍한 가능성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8년 전 오서연이 사라지던 날의 아버지, 즉 선대권 회장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를 찾는 팀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 동네는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과 비슷한 모양의 낡은 빌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스케치북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노란색 대문의 슈퍼마켓과 코끼리 모양의 낡은 미끄럼틀이 있었다. 팀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갔다. 과거를 파헤치던 팀은 더 빠른 성과를 가져왔다. 선대 회장의 8년 전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처 없이 인출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예정에 없던 외출을 했던 기록도 함께 찾아냈다. 당시 운전기사는 얼마 후 갑자기 은퇴하여 고향으로 낙향한 상태였다.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직접 그 퇴직한 운전기사를 찾아 나섰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던 노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김 비서가 내민 젊은 시절의 지역과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앞에서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지난 8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노인의 고백은 비디오 통화를 통해 지역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그 아가씨를 벼랑 끝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는 그날 권 회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아였던 서연을 어떻게 모욕하고 짓밟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내 천한 배경이 우리 가문의 오점이 될 것이다. 지역이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 돈을 받고 영원히 사라져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지역이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그 잔인한 협박이 노인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의 귀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서연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공포와 절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지독한 원망과 분노로 변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깊어졌다. 바로 그때 현재를 추적하던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다는 보고였다. 지역의 개인 메일로 사진과 영상이 담긴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는 홀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준비를 했다. 파일이 열리고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역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옥탑방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좁은 공간 위로 빨랫줄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와 물이 샌 얼룩이 선명했다. 그의 궁전 같은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다음 사진은 식당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무거운 배를 이끌고 쉴 새 없이 테이블을 닦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기억하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숙제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아이의 저녁 식사는 가방에서 꺼낸 작은 빵 하나가 전부였다. 그 작은 등에서 지우는 아이의 나이를 뛰어넘는 외로움과 의젓함을 동시에 읽었다. 마지막은 짧은 영상이었다. 늦은 밤. 일을 마친 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길거리 가판대에서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호호 불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세상. 그 소박한 사랑의 모습이 지역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다. 그가 이룩한 모든 부와 성공이 저 영상 속 붕어빵 한 봉지보다 하찮게 느껴졌다. 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저녁을 먹는 동안 그의 여자와 그의 아들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스크린 속의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모니터의 감촉뿐이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8년간 그를 잠식했던 공허함의 정체는 바로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고통을 목격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차를 준비해. 지금 바로 출발한다. 추격은 끝났다. 이제 심판과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만나러 가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8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성급하게 부딪힌다고 해서 무너질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정면으로 다가서는 것은 겁에 질린 그녀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먼저 그녀의 척박한 현실에 조용한 온기를 불어넣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몇 달치가 밀려있던 월세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오서연에게 집주인이 찾아와 누군가의 착오로 1년치 월세가 미리 완납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며칠 뒤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 복지단체의 이름으로 최고급 유기농 식료품과 산모용 영양제,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베네쩌고리 세트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심지어 비가 셀 때마다 양동이를 받쳐야 했던 낡은 옥탑방의 지붕이 건물 전체의 보수 공사라는 명목 아래 완벽하게 수리되었다. 서연은 연이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독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대가 없는 행운이 찾아올 리 없었다. 이 모든 친절 뒤에 혹시 8년 전에 그 악몽이 다른 얼굴로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하는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쌀 한 포대를 받아들고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삶 바깥을 맴도는 이방인이자 몰래 훔쳐보는 관찰자에 불과했다. 이런 간접적인 도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하고 그녀의 낡은 동네 골목길로 향했다. 그가 값비싼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동네의 풍경과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최고급 수트와 구두는 가난의 흔적이 짙게 배인 이곳의 공기와 섞이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일하는 식당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마침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그녀와 그 옆에 종알거리며 걷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아. 8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그 이름.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져 과일 몇 개가 굴러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공포와 경악이 들어찼다. 그녀에게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 그 자체였다. 내가 다 알아봤어. 그동안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지역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닌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곳에서 너랑 아이를 살게 할 수는 없어. 그가 내민 손길과 그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단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책임. 그녀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네 집안이 말하는 책임이 뭔지. 나는 8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이제 와서 또 뭘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이 아이마저 빼앗아 가시게요.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그 역겨운 동정도. 그러니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골목길을 울렸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7살짜리 아이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가로막고 서서 거대한 어른인 지역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당장 가요. 그 작은 몸에서 터져 나오는 당돌한 외침. 자신을 꼭 닮은 그 얼굴에 서린 맹렬한 저항. 지역은 그 순간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처벌이 있을까? 아이의 저항은 서연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옥탑방으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쾅 하고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역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골목길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차로 돌아와 운전대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8년이라는 시간과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현실이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돈이나 힘으로는 결코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다. 그녀의 공포는 바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저 불빛은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머나먼 등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 밤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얻어야만 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는 그녀와 아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권지혁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닫힌 철문은 그와 그의 과거 사이에 놓인 거대한 단층과도 같았다. 그는 그날 밤 텅 빈 골목길에서 깨달았다. 지난 8년간 쌓아 올린 시간의 벽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나 뒤늦은 사과 따위로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서연의 두려움은 바로 자신과 자신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익명의 수호천사 역할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도움은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민준이가 다니는 작은 도서관에 거액을 기부했다. 낡은 책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그는 또한 서연이 일하는 식당의 건물을 익명으로 사들였다. 그리고는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추어 식당 주인이 서연의 급여를 올려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의 도움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그녀의 삶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알 수 없는 행운들을 불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에 둘러싸인 것처럼 매 순간을 긴장하며 살았다. 그녀는 더 필사적으로 일했고 더 깊이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째 계속되던 장마와 과로 그리고 영양 부족이 임신 막달인 서연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식당 주인의 빠른 대처로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 비서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은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다. 지역은 차마 그녀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저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더라면 더 큰 문제는 민준이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7살짜리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병원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지역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고 옷을 갈아입히려 했지만 아이는 완강히 거부했다. 며칠 후 서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그 순간 지역은 자신은 영원히 저 두 사람의 세계에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병원을 떠나 다시 익명의 후원자 역할로 돌아갔다. 하지만 운명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의 건강 문제보다 더 큰 시련이 그 작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준이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아들의 간호에 매달렸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아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지혁은 응급실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기도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번에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한참 후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이는 희귀 유전성 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금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 수술뿐이라는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지혁은 무너지는 그녀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자신이라도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의 간 이식은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응급처치를 받던 민준이의 침대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거친 움직임 속에서 아이의 환자 복귀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다는 낡은 은색 목걸이였다.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지혁의 눈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홀린 듯 침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확인했다. 분명했다. 8년 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바로 그달 목걸이였다. 모든 의심과 추측이 이 차갑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을 자신의 셔츠 안으로 가져갔다. 그의 목에 걸려 있던 태양 펜던트. 그는 그것을 꺼내 아이의 달 펜던트 옆에 나란히 가져다 댔다. 해와 달. 두 개의 조각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그 이음새에는 8년 전 그들이 함께 새겼던 두 사람의 이니셜 KJHOSY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부정은 무의미했다. 지혁은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의심도 없는 확신에 찬 힘이 담겨 있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당장 제 모든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권지혁의 선언은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천둥과도 같았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과 확신 앞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료진은 즉시 그를 데리고 이식 적합성 검사를 위한 체열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신을 차린 오서연이 본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었다. 자신이 낳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이의 침대 곁에서 8년 전 자신이 버렸던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아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의 손에 들린 해와 달 펜던트가 들어왔다. 그 두 개의 조각은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와 그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왔던 현재를 잔인할 정도로 명백하게 이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8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앞에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8년간의 모든 서름과 외로움,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검사를 마친 지역이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병원의 작은 가족 상담실로 데려갔다. 차가운 복도의 소음 대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다시 하나가 된 태양과 달은 마치 지난 8년의 세월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져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아, 왜 이 모든 지옥을 너 혼자서만 견뎌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가슴 미어지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 비난 없는 질문이 오히려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입에서 8년간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장기 출장을 떠나고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걸. 너무 기뻐서 당신이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알려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 아기 신발을 뜨개질하면서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꿈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행복한 꿈에서 이내 잔인한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이 돌아오기 며칠 전 아버님, 권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을 떨었다. 서재의 짙은 시가 향기,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 아버님은 제게 고아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어요. 당신 같은 고아가 감히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자기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냐고 물으셨죠. 그녀는 당시 권 회장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했다. 너는 지혁이의 인생에 흠집을 낼 유일한 오점이다. 내 존재 자체가 지혁이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될 거라고. 전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제게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동시에 협박도 하셨어요. 만약 제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과 저의 관계를 추문으로 만들어 당신이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 거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그 순간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돈과 사랑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파괴해야만 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고백은 지혁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부서지기라도 할 듯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도 그녀가 겪은 8년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작게 울렸다. 내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미안해.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를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함께 견뎌냈다. 슬픔과 회한 속에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8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나온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지역과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그들의 남은 모든 희망이 그의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권지영님.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권지혁이 아들 민준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의사의 말은 오서연에게는 한 줄기 빛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는 이제 지역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살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다. 지역의 반응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당장 수술을 준비해달라고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잡아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운명을 마주한 사람처럼 비장하고 평온하기까지 했다. 8년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운명은 결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특히 그가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이라면 더욱 그랬다.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회장이 아들을 위해 간 이식 수술을 결심했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되었다. 아직 언론에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원의 조용한 복도는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과 이사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심각하고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지역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의 작은 회의실에서 그들을 마주해야 했다. 서연은 회의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이사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회장님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진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역에 붙인 시절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이사의 목소리였다. 수술의 위험성은 차치하더라도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경영 공백은 어떡하실 겁니까? 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적대적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겁니다. 젊은 이사의 현실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과 아들 민준이었다.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다. 8년 전 권 회장이 했던 협박이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내 존재가 지혁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그의 저주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등장으로 지혁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멈추라고, 그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한참 동안 이사들의 성토가 이어진 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마침내 지혁이 입을 연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어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여러분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충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유진그룹이라는 제국이 저 병실에 누워있는 내 아들의 작은 숨결 한 번보다 가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지난 8년간 유진그룹의 회장이었을지는 몰라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였을지는 몰라도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빌딩 숲.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그것들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내가 없는 동안 유진그룹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회사를 잘못 이끌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아들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협상 테이블 위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고도 숭고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 유진그룹은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제 아들을 지키러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제 최종 결정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나중에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지혁은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문 밖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괜찮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침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지혁은 망설임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집었다.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애원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는 펜 끝으로 서명란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서명은 단순히 의료 시술에 동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작별하고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권, 지, 혁, 갱, 이세이, 카마시, 프로젠트 이나랑 카마시. 서명이 끝났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모든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8년 전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남자는 마침내 그녀와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수술 당일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다. 병원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오서연은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두 개의 침대를 눈물 속에서 바라보았다. 하나에는 그녀의 세상의 전부인 아들 민준이가, 다른 하나에는 그녀가 8년간 애써 지워왔지만 결국 다시 그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남자. 권지혁이 누워 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강인했다. 걱정하지 마. 금방 우리 아들 만나고 올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 그 소유격의 변화가 서연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작은 기둥 하나를 세워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두 개의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꺼지지 않는 붉은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주위에 고여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교차했다. 8년 전,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던 행복한 기억. 그리고 홀로 낡은 산부인과에서 민준이를 낳으며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던 고통스러운 기억. 그녀는 두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남자는 모두 그녀 때문에 수술대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녀가 더 강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녀는 신이 있다면 제발 두 사람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다고 몇 번이고 빌고 또 빌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영원 같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 두 분 모두 아주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수술 후 며칠이 흘렀다. 지혁과 민준이는 나란히 붙어 있는 VIP 병실에서 회복기를 가졌다. 두 개의 병실은 마치 그들의 이어진 운명처럼 보였다. 서연은 두 개의 병실을 오가며 밤낮으로 두 사람을 간호했다. 그녀의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지혁이 먼저 의식을 회복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가 뱉은 첫마디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괜찮습니까? 간호사로부터 아들이 무사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뒤 민준이도 눈을 떴다. 아이는 한참 동안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곁을 지키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아이의 첫마디는 엄마, 아팠어요. 였다. 자신의 고통보다 엄마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너무나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이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하는 날이 왔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혁은 굳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아들의 병실로 향했다. 민준이는 침대에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들의 곁에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아, 이 아저씨가 민준이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 민준이가 다시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아저씨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거야. 민준이를 살려주신 분이야.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배에 남은 선명한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아들과 자신을 영원히 이어줄 신성한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합쳐도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아이 하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는 지역의 창백한 얼굴과 자신의 배 위에 덮인 붕대를 번갈아 보았다. 작은 머릿속으로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했다. 한참 후 아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지역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병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이의 작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가 지역의 심장에 그대로 밝혔다. 지난 8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이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가 어른이 된 이후 처음으로 흘려보는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서연은 병실 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두 개의 심장은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생사를 넘나들던 수술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고 그 자리에 두 개의 심장은 하나의 운명처럼 강하게 이어졌다. 권지혁과 오서연, 그리고 민준이, 세 사람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상실의 시대를 끝내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고독한 성이 아니었다. 거실에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 위에는 아이들의 인형이 널브러져 있었고 반짝이던 대리석 바닥에는 민준이가 조립하다만 레고 블록들이 지뢰처럼 흩어져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민준이가 미술 시간에 받아온 참 잘했어요. 스티커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집에 새로운 울음소리가 더해졌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몇 달 전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하윤 샤윤이라고 지었다. 여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라는 의미였다. 하윤이의 등장은 상처로 얼룩졌던 그들의 과거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유진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다가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만들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강인한 엄마였고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다.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어둠 대신 따뜻한 햇살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역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의 다른 아픔을 보듬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여 아내의 이름을 딴 오서연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서연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민준이처럼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그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물론 모든 사적인 내용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한때 자신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며 뒤늦게 얻은 기회를 통해 세상의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진솔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지역은 아직 자전거가 서툰 민준이의 뒤를 잡고 함께 달렸다. 아빠, 이제 손 놔도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외침에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다. 자전거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이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으며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역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목격하는 아버지의 뿌듯함이자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아들의 손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아쉬움이었다. 그는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그의 뒤를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어느 날 그들은 서연이 살던 낡은 동네가 재개발로 곧 철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아픔이 시작되었던 그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시 찾은 옥탑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지에 물샌 자국, 민준이가 키를 재며 그어놓았던 작은 금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홀로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때를 회상했다. 지역은 그 좁고 초라한 공간을 둘러보며 자신의 가족이 이곳에서 견뎌냈을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비로소 온전히 화해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지역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지역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두 개의 펜던트를 하나로 이어 만든 목걸이를 꺼냈다. 완벽한 원이 된 태양과 달. 그는 그것을 서연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을게. 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어. 그의 고백에 서연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서로의 눈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멜로디는 끝나고 마침내 완전한 사랑의 하모니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상처의 계절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민준이가 9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차갑고 정적만이 흐르던 공간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장식들로 꾸며져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파티장으로 변해 있었다. 민준이의 학교 친구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어색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발코니에서 아이들을 위한 소시지를 구우며 다른 아빠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소적인 그림자 대신 여유롭고 행복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서연은 아기띠로 하윤이를 안은 채 아이들을 위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인 아들과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품에 안겨 잠든 딸을 번갈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민준이는 케이크 위에 촛불 9개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는 눈을 뜨고 촛불을 힘껏 불어 껐다. 환호성 속에서 아이의 시선은 식탁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를 향했다. 지혁은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지혁과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그들은 함께 거실을 정리하며 낮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갔다. 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의 곁을 되찾은 바로 그 장소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민준이가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년 전 내 유일한 소원은 그냥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뿐이었는데 그녀의 말에 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 당신과 민준이, 그리고 하윤이, 내 세상의 전부는 바로 당신들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더 없는 충만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빛은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빛나고 있는 사랑의 빛이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마침내 가장 완벽한 행복의 한 장면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권지혁과 오서연의 눈물겨운 가족 찾기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인생에는 늘 예기치 못한 갈림길이 있고 오해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용한 희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잃어버린 인연이나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 혹은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너그러운 용서가 있다면 언제나 희망찬 새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 이어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가족은 문 뒤에서 모든 폭풍우가 멈추는 곳이라는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